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와 어디까지 또 가까이 지내야 되나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직장에는 어려운 인간관계가 70%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 상담할 때 나를 좀 어렵게 하고 대화에서도 항상 기빨리고 저 사람이랑만 대화하면 자존감 낮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직을 생각지는 말아라. 나만 손해다. 그래서 월급의 대가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참고 협력하고 일해야 되는 게 월급의 70%가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족, 배우자 외에도 정말 믿을 한 친구는 있어야 된다. 그런 친구를 사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좀 돼야겠죠. 아 진짜 뭐 상장 없어요? 상장 하나 주고 싶은데? 맞아요. 이 책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제시한 모든 것들, 조용히 공부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말을 줄이고 감정을 조율하며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우리 서로가 알아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밝음의 무리에서 서로를 또 알아봐요.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친구는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 평생 이런 친구 한 명이면 된다.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거.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또 많이 줄어들겠죠. 성인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겪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변화를 20대 때 혹은 10대 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상처받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연령대 불문하고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상담 현장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나이 들수록 어떤 친구 사귀어야 하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사람들 보면 친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책에도 이렇게 말해요. 젊은 시절 나는 나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배신 겪었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했다. 나는 사람을 너무 몰랐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신분이나 재산, 나이, 능력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다. 정말 오래갈 우정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오래 잘 살펴야 한다. 순간적인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 제가 아까 조심하자 그랬죠. 이런 사람. 자, 우리가 좀 멀리해라. 그리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을 우리가 좀 멀리하라. 그리고 쾌락, 술, 도박, 유흥 좋아하는 사람 멀리하라. 그리고 돈만 쫓으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해요. 친구를 가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구걸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이 친구를 구걸하러 다니다 보면 사기꾼을 만나요. 나의 외로움을, 나의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키우면 오히려 이렇게 밝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거다. 우정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친구에게 너무나 큰 헌신, 희생,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걸 내던지면서 무조건 내 편이 돼줘, 무조건 네 편이 돼줄게, 이런 식의 과한 요구를 하고 과한 환상을 갖게 되면 평생 친구는 내 옆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너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돼. 아니면 배신이야. 나 무조건 네 편 들 거야. 이게 또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서로 통하고 작은 차이점은 너그럽게 용인하고 기쁨을 크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단점까지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함께하며 필요한 순간에 요청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꺼이 희생한다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야 부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강조해 왔던 건데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건 사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친해도 그 사람이 뭐 사업에 다 망하고 굉장히 슬픈 일 있다 그러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랑 비슷하게 살던 친구 대표님이 갑자기 대박 나고 집 사고 부동산 성공 막 애들도 막 대박 나고 모든 게 다 잘 됐다. 근데 나는 전세금도 사기당했고 내 애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면 대표님을 축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진짜 밝음의 무리 속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라도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너 나 신경 쓰지 마. 진짜 다행이다. 나도 좋아질 날 오겠지. 날 위해 기도해줘. 정말 잘 됐다. 내가 잘 되는 친구 옆에 있어서 나도 힘난다. 그 기운 나도 좀 줘. 이게 건강한 친구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야, 진짜 고맙다. 너 사기 당한 거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 그리고 당분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야, 이거 너 방구하는데 좀 보태.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친구가 가장 건강한 친구다. 또 잘 되는 친구도 안 되는 친구 도와줄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희생할 때 그래야 또 이 관계가 오래 간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정해줍니다. 특히 아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집 샀으면 집 사는 거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질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 되는데 정말 나는 진짜 밥 한 끼 사고 싶어서 집 샀다. 이번에 10억 올랐다. 막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선 어려운 게 내가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을 좀 더 열심히 못했어요. 그런데 어둠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꼬투리 만듭니다. 돈 좀 벌었대. 돈 좀 벌었다더니 일하는 꼴하지 봐라. 요즘 봐. 저렇게 일 열심히 안 해. 뭐 10억 벌었는데 뭐 월급 우습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어둠의 무리들이 있어요. 막 또 이래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또 비꼬음을 당하기도 해요. 야, 너는 그렇게 돈 많고 아파트 10억이나 올랐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돈도 벌고 칭찬도 받고 너 혼자 다 해야겠나? 이런 식으로 또 비꼬옵니다. 뭐 내가 뭐 이제 인터넷으로 뭐 서칭하거나 이럴 때 다양한 기사 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어느 기업 뭐 성과금 얼마 줬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야, 왜 이제 우리 회사 우습냐? 이직 가고 싶냐? 막 이런 식으로 어둠의 무리의 머리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비꼬고 상대를 끌어내리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랑은 가족끼리 하자. 그게 훨씬 더 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그래?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와 어디까지 또 가까이 지내야 되나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직장에는 어려운 인간관계가 70%예요. 30% 내가 좀 편하면 70%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이런 어둠의 무리를 직장 내에서도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 상담할 때 나를 좀 어렵게 하고 대화에서도 항상 기빨리고 저 사람이랑만 대화하면 자존감 낮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직을 생각지는 말아라. 나만 손해다. 이직 후의 만족률은 5% 미만이었어요. 마이너스 5%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대가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참고 협력하고 일해야 되는 게 월급의 70%가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뽑았고 회사에서는 나도 필요하니까 뽑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마음에 안 맞고 힘들고 어둠의 무리가 있어서 힘들다. 그러면 나 이 무리를 피해서 딴 데로 가야겠어. 저는 직장에서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어둠의 무리는 우리가 최대한 관계 끊고 보지 마라. 근데 직장 내에 있다면 월급의 70%의 그 대가가 담겨 있으니 일로만 협력하고 정서적인 관계는 맺지 마시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어떻게 어울려야 되나? 라는 이 질문에 큰이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자신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게 좋다. 맞아요. 골목대장 되고 싶은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골목에서 끝나요. 골목을 벗어나지 못한 대로변도 가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부러운 사람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옆으로 제가 열심히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 배움의 무리에 들어가고, 저는 항상 제일 좋았던 게 운동이든 공부든 뭔가 건강하게 하고 있는 배움의 무리에 끼어들어서 항상 꼴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사들고 가서 저도 끼워주세요. 너무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 수 가르쳐주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모든 모임에 꼴등으로 막내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배우다 보면 저도 어느새 제 레벨이 올라가 있고 제 그릇이 커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참 기쁘지 않은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배우는 친구를 만나자. 그게 가장 좋은 친구 사귀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무리에서 1등이다,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많이 성장한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멘토로서 이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 사람들도 내 급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다면 의미 있는 모임이죠. 이 안에서 만나면 타인 험담하고 욕하고, 누가 잠깐 자리만 비워도 그 사람 험담하고, 이런 모임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스스로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냉철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또 큰이개가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친절하라, 나를 귀하게 대하라는 것은 나의 인격도 품격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 몰래 도둑질한 거, 내가 남 몰래 속인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허용하고, 나한테 친절 괜찮아 상미야, 그 정도 도둑질은 할 수 있어, 그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절대 이런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 건 나의 품격과 인품도 내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막 널브러져서 막 이런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도 내 인격과 인품의 잣대에서는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게 나아. 선의의 거짓말도 정말 상대에게 진짜 선의가 아니라면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이라면 건너지 않는 마음, 나 같은 품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보지 않아도 법 어기면 안 되지. 이게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양심, 자기에게 진짜 친절하고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인격, 품격, 양심, 이 세 개가 확고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자존감 높을 수 절대로 없어요. 나는 나를 속였다는 거 자기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인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확고한 자존감을 나이 들수록 가지려면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그 자존감은 돈과 학력과 명예와 권력과 상관없이 아주 확고한 아우라를 가집니다. 착한 아들 컴플렉스, 착한 딸 컴플렉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사람 컴플렉스, 항상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샤르트르가 말했듯이 타인의 눈치 보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면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래요. 분노하는 피해자, 희생자.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괴감에도 휩싸이게 되고 타인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착한 사람 되겠다는 건 굉장한 환상이자 그것 또한 욕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려다가 나에게 제일 나쁜 사람 되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탈진해요. 심리적으로 탈진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화나고 짜증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진짜 선비고 천사야. 집에만 오면 폭군이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착한 천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희생 다 하고. 근데 저 그러지 말라 그래요.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왜냐면 나는 착하니까, 나는 효자 효녀니까, 이렇게 독박봉양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계속 쌓이고 에너지가 방전되잖아요. 그럼 폭발해요.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형제들 안 봐. 나 이제 부모님 못 모셔. 너네 알아서 해. 그리고 오히려 가족이랑 관계를 끊기도 해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뭐든지 내 에너지를 남겨놓고 사랑을 베풀어야 관계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이게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외로움이다. 겉으로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뭐 내가 가진 명예나 학벌과 물질 이런 것과 결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뉴스에서 보면 뭐 대기업 회장님이 우울증이 심해서 어느 날 스스로 갔다. 대기업에 진짜 예쁜 딸이 또 스스로 갔다.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다 가졌는데 왜 저러지? 또 최고 학부를 나온 박사가 연구실에서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갔다. 우린 갈 수도 없는 학교, 우리는 얻을 수도 없는 부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스스로 그렇게 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만 보고 달려가고 그 목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삶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목표를 성취할 때보다 의미를 성취할 때 행복하거든요. 내가 왜 이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지, 내가 그냥 목표가 서울대 박사가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사회에 의미 있게 실현하는 게 내 꿈이야, 이게 내 의미야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을 겪고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속도로 내가 목표한 것만 빨리 얻으려고 삶의 의미에 큰 그걸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나를 귀하게 모시고 내가 나를 인격과 인품도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잘 키우는 그걸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도 서초동에 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으로 많이 오십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 내가 뭐 때문에 이 부를 읽었나 모르겠다. 가족과도 행복하지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심리치료가 의미치료인데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스스로를 진짜 좋아하고 만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목표는 항상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아직도 교도소에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여전히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내가 난데 뭘 나랑 대화를 하고 나를 돌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거나 혹은 굉장히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나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이기심.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또 중증 소시오패스, 또 아주 자기애가 지나친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어려워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진짜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이 망했는데 또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면 또 사기다 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러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보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줄도 몰랐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다 보니 타인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모르겠다 막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은 무조건 안 배우던 걸 좋은 걸 배울 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화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를 통해서도 한 번도 이런 교육 받지 못했다, 살면서 좋은 스승도 못 만났고 좋은 친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좋은 얘기를 교도소에 와서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하고 종교도 새로 믿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보람으로 하는 거죠. 네.
요즘에 여러모로 정말 복합적으로 요새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이계와 나란히 앉아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진짜 힘든 시기여서 저는 이 시기에 이걸 하자라고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영업자분들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린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현재 직장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구직하고 있는데 뽑는 데가 없어서 또 못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제1번이 몸을 살리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제일 많이 무너져요. 근육 1kg이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운동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만 뛰어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뛰자. 그래서 5분 성공하면 10분 뛰어보자, 15분 뛰어보자. 저 5분씩 도전해서 이제 30분 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활력이 생겨요.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날 마음도 공부할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이 안 풀릴수록 무조건 몸의 근육을 키우자. 근육 3kg 키우면 3,000만 원의 가치예요. 3,000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근육 키우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아까 말한 밝음의 무리로 가서 인생의 그 한 명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 투자하자. 서로 힘들 때 진짜 공감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마음을 나누는 한 명의 친구. 바쁠 땐 우리가 관리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안 바쁘고 일이 안 풀릴 때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그 한 명의 친구를 사귀자. 배우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 한 명의 친구만 있다면 진짜 인생 잘 산 거다. 이 아돌프 크닉에도 말합니다. 이럴 때 인간관계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눈 대화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책 속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정말 이 책이 과연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쓴 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떻게 보면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교수님과 나눈 저희 대화를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